평양 중심부당 선전부 건물 6층에서 나는 김정은 동지의 업적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디자인했다. 27년을 살아오며 당이 내게 준 최고의 영광이었고 나는 그 영광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2023년 3월 어느 날 오후 3시 부장이 건넨 인사 발령 통지서 한 장이 내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그날 밤 나는 평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미술학부를 졸업하고 당 선전선동부 산하 포스터 디자인실에 배치받았다. 23세였던 그해 봄, 동기들 중 당 중앙부서에 배치된 사람은 나를 포함해 단 3명뿐이었고 그 중에서도 선전부에 들어간 것은 오직 나뿐이었다. 아버지는 평양시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원이었으며 나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모범적인 당의 아들이었다. 대학 4년 내내 나는 수령님과 장군님, 그리고 원수님의 위대함을 화폭에 담는 법을 배웠고 졸업작품으로 제출한 강성국가 건설의 앞장의 선청년들이라는 포스터는 학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실제 전국 배포용 포스터로 인쇄되기까지 했다. 선전부 포스터 디자인실은 평양 중심부에 위치한 당 청사 6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은 언제나 깨끗했고 거리를 오가는 인민들의 모습은 질서정연했으며 멀리 보이는 주체사상탑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일했고 때로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숙소로 돌아갔다. 디자인실에는 나를 포함해 6명의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모두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었다. 군사 관련 포스터를 주로 담당하는 선배, 농업 증산 포스터를 그리는 동료, 과학기술 발전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후배, 그리고 나는 청년동맹과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관련 포스터를 맡았다.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부장이 나를 별도로 불렀다. 부장의 사무실은 같은 층 복도 끝에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배 냄새와 종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다. 부장은 50대 중반의 당원으로 선전부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다. 그는 내게 앉으라는 손짓을 하고는 서랍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원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새로운 포스터 시리즈 기획안이었고 청년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장은 이 프로젝트를 내게 맡기겠다고 말했고 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원수님의 직접 지시를 받은 프로젝트라는 것은 곧 내 작업이 당 최고 2층의 눈에 들어간다는 의미였다. 그날부터 나는 새로운 포스터 시리즈 작업에 매달렸다. 청년들이 공장에서 땀 흘리는 모습, 농촌에서 별을 베는 모습, 군부대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스케치했고 각 장면마다 원수님의 교시 문구를 배치했다.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동료들은 퇴근하면서 나를 격려했다. 창밖으로는 평양의 야경이 펼쳐졌고 가끔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행진곡이 내 작업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3개월 후 나는 총 15장의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고 부장을 거쳐 상부에 보고되었다. 2주일 후 부장이 다시 나를 불렀다. 원수님께서 시안을 직접 보시고 만족스러워 하셨다는 전언이었고 그중 10장을 전국에 배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었다. 그해 여름 내가 디자인한 포스터들이 평양 시내 곳곳에 붙기 시작했다. 출근길에 보이는 내 작품들이 거리를 장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다. 동료들은 나를 축하해줬고 부장은 내게 추가 프로젝트를 맡겼으며 부모님은 내가 당에 기여하고 있다며 기뻐했다. 나는 24세 나이에 이미 당 선전부의 핵심 디자이너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다. 내가 만드는 포스터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언젠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2023년 2월 부장이 나를 포함한 3명의 디자이너를 회의실로 불렀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빨간 봉투에 담긴 문서들이 놓여 있었고 부장은 우리에게 각자 한 부씩 나눠주며 절대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서를 열어보니 새로운 포스터 시리즈 기획안이었는데 제목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한 인민총동원이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나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포스터에 담아야 할 메시지들이 지금까지 작업했던 것들과는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이다. 식량 증산, 전력 절약, 자력 갱생 강조, 외부 세계의 위험성 경고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었고 특히 인민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문구들이 유난히 많았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문서를 다시 꼼꼼히 읽었다. 창밖으로는 2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사무실 히터에서 나오는 미지근한 온기가 내 발끝을 감쌌다. 동료 중 한 명인 성철이 내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번 기획안이 좀 이상하지 않냐고, 왜 갑자기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당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나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거리의 포스터들을 유심히 살펴봤다. 내가 만든 포스터들 사이사이에 다른 디자이너들이 만든 새로운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고 그 내용들은 모두 비슷했다.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것, 더 많이 참고 견디라는 것, 외부 세계는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것들이었다. 3월 초 나는 새로운 포스터 시안 5장을 완성해서 부장에게 제출했다. 부장은 시안들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틀 후 부장이 나를 다시 불렀고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다. 상부에서 시안을 검토한 결과 내용이 너무 온건하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인민들의 투쟁 의지를 더 강하게 표현해야 하고 희생 정신을 더욱 부각시켜야 하며 특히 젊은 세대가 당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나는 부장의 말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포스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민들을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수단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불편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숙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양의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공장 기계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4년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대학에서 배운 미술 이론들, 졸업작품을 만들면서 느꼈던 순수한 창작의 기쁨, 선전부에 배치받았을 때의 자부심, 첫 포스터가 거리에 붙었을 때의 뿌듯함, 그 모든 감정들이 지금은 왠지 허망하게 느껴졌다. 나는 정말로 예술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출근해서 수정된 시안 작업에 들어갔다. 인민들의 표정을 더 굳게 그렸고 주먹을 쥔 손을 더 크게 표현했으며 배경의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더 진하게 그렸다. 작업을 하면서도 나는 계속 불편한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3월 중순 디자인실에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 앞으로 모든 포스터에는 반드시 원수님의 교시 문구를 포함시켜야 하고 인민들이 당의 방침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날 오후 4시쯤 성철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고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성철은 최근 들어 당의 지시들이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고 자기도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나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그의 말에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대화는 내 마음속에 작은 씨앗을 심어놨다. 의문이라는 이름의 씨앗, 그리고 언젠가는 이 체제를 벗어나고 싶다는 희미한 열망의 씨앗이었다. 3월 20일 화요일 오후 3시 부장이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폭도를 걸어가는 동안 나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고 아마도 새로운 프로젝트 지시이거나 지난주에 제출한 시안에 대한 피드백일 거라고 예상했다. 부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자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기다렸고 부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동정인지 아니면 불편함인지 나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부장은 서랍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내게 건넸고 나는 그것을 받아 읽기 시작했다. 문서의 제목은 인사 발령 통지서였고 내용은 간단했다. 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로 함경북도 청진시당 선전부로 전출된다는 것이었다. 순간 내 손이 떨렸고 문서를 쥔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평양에서 청진으로의 발령은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상 좌천이었고 당 중앙에서 멀어진다는 의미였으며 내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뜻이었다. 나는 부장에게 이유를 물었고 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상부의 결정이라고만 대답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는 것이었고 다만 당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이 당원의 의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에 손을 짚어야 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고 귓가에서는 이상한 울림소리가 들렸으며 눈앞의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평양의 오후 풍경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으며 멀리 보이는 건물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하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봤다. 상부에서 내 시안이 온건하다고 지적한 것, 부장이 더 강한 메시지를 담으라고 요구한 것, 그리고 내가 그 요구에 완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혹시 내가 당의 노선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철과 나눴던 조심스러운 대화들, 포스터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혹시 보고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날 저녁 6시쯤 나는 숙소로 돌아갔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삶을 생각했다. 청진으로 가면 나는 더 이상 당 중앙의 핵심 업무를 맡지 못할 것이고 지방 선전부에서 소소한 포스터나 만들다가 경력이 끝날 것이었다. 27의 나이에 이미 내 미래는 정해진 셈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다. 청진으로의 발령이 단순한 좌천이 아니라 감시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혹시 나를 지방으로 보내서 더 철저히 감시하려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청진에서 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커졌다. 북한에서 인사 발령은 때로 숙청의 전조였고 특히 이유 없이 갑자기 지방으로 보내지는 경우는 더욱 그랬다. 밤 10시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서랍에는 내가 몰래 모아둔 것들이 있었다. 지난 1년간 외국 손님들이 왔을 때 우연히 본 잡지 한 권, 중국에서 밀수입된 USB 메모리 그리고 남한 드라마가 담긴 SD카드였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몰래 보관해왔다. USB에는 남한의 풍경 사진들이 담겨 있었고 SD카드의 드라마에서는 북한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언젠가 저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상상일 뿐이었고 실제로 탈북을 계획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청진 발령이라는 현실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탈북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청진에 가서 감시당하고 조사받고 결국 수용소로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국경을 넘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출근하지 않고 숙소에 남았다. 부장에게 몸이 아프다고 연락을 했고 부장은 쉬라고 말했다. 나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생각에 잠겼고 가능한 선택지들을 하나씩 따져봤다. 첫 번째 선택지는 순순히 청진으로 가는 것이었다. 당의 결정에 따르고 지방에서라도 성실히 일하며 언젠가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올 기회를 노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선택지에는 큰 위험이 따랐다. 만약 청진 발령이 정말로 나에 대한 의심의 시작이라면 지방에서 더 철저히 조사받고 결국은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었다. 두 번째 선택지는 탈북이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제3국으로 가서 결국 남한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선택지 역시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국경에서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될 수도 있으며 도중에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었다. 오후 2시쯤 나는 숙소 책상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노트에는 지난 1년간 내가 은밀히 수집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다. 탈북 루트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들, 두만강의 수위가 낮은 시기, 국경 경비가 느슨한 지역, 중국 쪽 브로커들과 연결되는 방법 같은 것들이었다. 나는 이것들을 그저 호기심으로 모았을 뿐 실제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정보들이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되었다. 노트를 펼치고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나는 탈북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먼저 평양을 빠져나가야 했고 그러려면 통행증이 필요했다. 다행히 나는 당 선전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이유로 지방 출장을 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출장 서류를 위조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출장을 신청해서 함경북도 쪽으로 가면 거기서 국경까지는 상대적으로 가까웠다. 하지만 나 혼자만 탈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여러 위험 상황에 직면할 것이고 그럴 때 도움을 줄 사람들이 필요했다.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봤다. 성철은 나와 비슷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최근 그 역시 당의 노선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디자인실의 다른 동료인 미선도 지난해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간 후 체제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인쇄소에서 일하는 후배 준혁은 중국어를 할 줄 알았고 국경 지역 출신이라 그쪽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탈북 의사를 타진해 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고발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극도로 신중해야 했다. 그날 저녁 8시쯤 나는 성철에게 연락을 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고 성철은 밤 10시에 대동강변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밤 10시가 되어 나는 대동강변 산책로로 갔고 멀리서 성철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사람이 없는 구석진 곳으로 가서 벤치에 앉았다. 강물 소리가 들렸고
멀리 보이는 다리 위로 가끔 자동차 불빛이 지나갔으며 차가운 3월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성철에게 내가 청진으로 발령받았다는 사실을 말했고 성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탈북을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성철은 한동안 침묵했고 나는 그가 거부하거나 아니면 나를 고발할까봐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성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당의 지시들이 점점 더 비합리적으로 변하고 있고 인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으면서 선전만 강화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밤 12시가 넘도록 대동강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성철은 만약 내가 정말로 탈북을 결심한다면 자기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선과 준혁에게도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해보자고 제안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대략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함경북도로 가는 출장 서류를 만들고 거기서 국경 지역으로 이동한 후 브로커를 통해 두만강을 건너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일정은 일주일 안에 정하기로 했고 그 사이에 필요한 준비물과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평양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 내 모든 추억이 담긴 이 거리들을 곧 떠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도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탈북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해야 할 계획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3월 25일 토요일 나는 성철, 미선, 준혁을 내 숙소로 불렀다. 토요일 오후는 당 기관들이 쉬는 시간이었고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했기 때문에 모임을 갖기에 적당했다. 3명은 오후 4시쯤 도착했고 우리는 작은 방 안에 둘러앉았다. 창문 커튼을 닫고 혹시 모를 도청에 대비해 라디오를 작게 틀어놨다. 나는 먼저 내 상황을 설명했다. 청진 발령을 받았고 그것이 단순한 인사 이동이 아니라 감시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이대로 있다가는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 마지막으로 탈북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차례로 이야기했다. 미선은 내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성철은 이미 내게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기도 최근 몇 달간 탈북을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작년 여름 미선의 오빠가 장마당에서 남한 드라마 USB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수용소로 끌려갔고 그 이후 가족 전체가 감시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미선 자신도 언제 조사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부모님은 딸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다고 털어놨다. 준혁도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준혁은 함경북도 무산 출신으로 가족들이 국경 무역에 관여하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중국과의 밀거래를 보며 자랐다는 것이었다. 준혁은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고 국경 지역의 지리와 경비 체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준혁은 만약 우리가 정말로 탈북을 결심한다면 자기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우리 넷은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평양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정해야 했다. 나는 당 선전부 명의로 함경북도 청진 및 무산 지역 선전물 점검, 출장, 서류를 위조하기로 했다. 디자인실에서 일하면서 각종 서류 양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인쇄소에서 일하는 준혁의 도움을 받으면 공식 문서처럼 보이는 위조 서류를 만들 수 있었다. 성철은 자기 명의로도 비슷한 출장 서류를 만들겠다고 했고 미선과 준혁은 각자 가족 방문이나 업무 출장을 이유로 통행증을 발급받기로 했다. 다음으로 국경을 넘는 루트를 정했다. 준혁의 제안에 따라 우리는 무산에서 두만강을 건너기로 했다. 4월 초는 아직 강물이 완전히 녹지 않았지만 그만큼 경비도 느슨한 시기였다. 강을 건넌 후에는 중국 쪽 브로커를 통해 안전가옥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몽골 루트를 이용해 제3국으로 가는 계획이었다. 작은 문제도 중요했다. 탈북 과정에서는 브로커 비용, 이동 경비, 숙박비, 식비 등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다. 나는 지난 몇 년간 모아둔 돈이 북한 돈으로 약 500만원 정도 있었고 성철도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있었다. 미선은 300만원, 준혁은 200만원 정도를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합치면 약 1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면 탈북 경로의 초반 비용은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준혁은 무산에 있는 친척을 통해 환전과 브로커 연결을 시도해보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출발 날짜를 4월 3일로 정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나의 청진 발령 날짜가 4월 5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평양을 떠나야 했다. 3일이면 준비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았고 그 사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야 했다. 회의가 끝나고 3명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방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평양의 밤은 고요했고 멀리 보이는 주체사상탑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다. 일단 탈북을 시도하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었다. 성공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만 실패하면 총살당하거나 수용소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부모님 생각이 났다. 아버지는 평양시당 간부로 성실하게 일해왔고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원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두 분 모두 당에 충성하는 모범적인 당원이었다. 내가 탈북하면 부모님은 엄청난 고초를 겪을 것이고 아버지는 당에서 쫓겨날 것이며 어머니도 교원직을 잃을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탈북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부모님께 드리는 배신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체제 안에서 살 수 없었고 자유를 향한 열망이 죄책감보다 더 컸다. 나는 부모님께 편지를 쓸까 고민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부모님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포기했다. 대신 나는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용서를 구했고 언젠가는 이해해 주시기를 바랐다. 3월 26일 일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출장 서류를 위조하는 것이었다. 당 선전부에서 4년간 일하면서 나는 각종 공문서의 양식과 직인의 모양을 숙지하고 있었다. 디자인실 사무실 서랍에는 여러 종류의 양식 파일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나는 그중 출장 명령서 양식을 몰래 복사해 두었다. 일요일 오전 10시쯤 나는 준혁과 만나기로 약속했고 우리는 인쇄소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찻집 구석자리에 앉아 우리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준혁은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각종 공문서를 인쇄해본 경험이 있었고 직인을 찍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그는 내게 필요한 양식들을 가져왔는지 물었고 나는 가방에서 복사해온 출장 명령서 양식을 꺼냈다. 우리는 서류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 논의했다. 출장 목적은 함경북도 청진 및 무산 지역 당 선전물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수립으로 정했다. 출장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5일간으로 설정했다. 동행자는 나와 성철 2명으로 기재하고 미성과 준혁은 별도로 각자의 명의로 통행증을 발급받기로 했다. 준혁은 화요일 밤에 인쇄소에서 야근을 하는 척하면서 서류를 인쇄하고 직인을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쇄소에는 당 각 부서의 직인들이 보관되어 있었고 준혁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선배와 친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화요일 밤까지 서류 내용을 완성해서 준혁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찻집을 나올 때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거리에는 일요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으며 나는 이 평화로운 풍경이 일주일 후면 내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3월 27일 월요일 나는 출근해서 평소처럼 일했다. 부장은 내게 청진 발령 전까지 마무리해야 할 업무 목록을 전달했고 나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다. 동료들은 내가 청진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북한에서 인사 발령의 이유를 묻는 것은 금기였고 특히 좌천성 발령의 경우는 더욱 그랬다. 나는 하루 종일 포스터 시안을 수정하고 파일을 정리하고 인수인계 문서를 작성했다. 점심시간에 성철을 만나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성철은 자기도 가족 방문을 이유로 함경북도 회령 지역 통행증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회령에서 무산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고 우리는 무산에서 합류하기로 계획을 조율했다. 저녁 6시쯤 퇴근하면서 나는 사무실을 둘러봤다. 4년간 내가 앉아 일했던 책상, 내가 디자인한 포스터들이 붙어있는 벽, 동료들의 얼굴,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담으려 했다. 3월 28일 화요일 밤 10시 준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서류 인쇄와 직인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준혁이 지정한 장소로 갔다. 대동강 근처의 어두운 골목이었고 준혁은 검은색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가방을 주고받았고 나는 가방을 들고 숙소로 돌아왔다. 방문을 잠그고 커튼을 친 후 나는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꺼냈다. 출장 명령서 2장, 통행증 2장, 그리고 당 선전부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공문들이었다. 서류를 손으로 만져보니 질감이 진짜 공문서와 똑같았고 직인의 색깔과 모양도 완벽했다. 준혁의 솜씨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는 실감이 났다. 나는 서류들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기고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했다. 3월 30일 금요일 나는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 부모님은 평양 외곽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나는 퇴근 후 그곳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나는 부모님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아버지의 주름진 이마,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것들이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청진에 가서도 성실히 일하라고 당부했고, 어머니는 건강 챙기라며 도시락을 싸주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목구멍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저녁 9시쯤 집을 나설 때 어머니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오셨고 나는 뒤돌아서 어머니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웃고 계셨고 나는 그 모습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다. 아파트 밖으로 나와 밤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탈북이 얼마나 큰 희생을 요구하는지 실감했다. 4월 2일 일요일 출발 하루 전날이었다. 나는 성철, 미선, 준혁과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 우리는 대동강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만났고 최종 점검을 했다. 각자 준비한 돈을 확인했고 총 1,500만 원이 모였다. 준혁은 무산에 있는 친척에게 미리 연락을 해뒀고 그 친척을 통해 브로커와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브로커 비용은 1인당 중국 돈으로 약 5천 위안 정도 예상된다는 것이었고 우리 넷이면 총 2만 위안이 필요했다. 환전과 추가 비용을 고려하면 우리가 가진 돈으로 겨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출발 시각은 다음날 아침 8시로 정했다. 평양역에서 청진행 기차를 타고 청진에서 무산행 기차로 갈아타는 계획이었다. 성철은 회령행 기차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내려서 무산으로 합류하기로 했다. 우리는 무산역 근처의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그곳에서 준혁의 친척과 접선할 예정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4명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4월 3일 월요일 아침 6시 나는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깼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난 것이었고 창밖은 아직 어스름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준비된 가방을 확인했다. 작은 배낭 하나에 오투벌, 세면도구, 돈, 위조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넣었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결과였다. 나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평소에 입던 당원복을 입었다. 최대한 평범하게 보여야 했고 의심받지 않아야 했다. 숙소를 나서기 전에 나는 방 안을 한번 둘러봤다. 4년간 살았던 이 작은 방, 책상 위에 스케치북, 벽에 붙인 포스터, 시안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추억이 될 것이었다. 아침 7시 30분 나는 평양역에 도착했다. 역사 아는 이른 아침임에도 사람들로 붐볐고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 출장을 가는 간부들, 시골에서 올라온 상인들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표를 사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섰고 내 차례가 되자 청진행 1등석표 한 장을 달라고 말했다. 매표원은 내게 신분증과 통행증을 요구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건넸다. 매표원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고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고 매표원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당 선전부 출장이냐고 물었고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매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표를 건넸고 나는 표를 받아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었다. 플랫폼으로 나가니 청진행 기차가 이미 서 있었다. 낡은 객차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기차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으며 차장들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나는 1등석 객차를 찾아 올라탔고 지정된 좌석에 앉았다. 창가 자리였고 창문 너머로 평양역 플랫폼이 보였다. 사람들이 서두르며 기차에 오르고 가족들이 배웅을 나와 손을 흔들고 역무원들이 휘파람을 불며 출발 신호를 보냈다. 나는 배낭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껴안았다. 옆자리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았고 그는 신문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객차 안은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누군가 가져온 음식 냄새도 풍겼다. 8시 전가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플랫폼이 뒤로 물러나고 평양역이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도시의 건물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기차는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서서히 바뀌었고 도시의 아파트들이 사라지고 농촌의 논밭들이 나타났다. 이른 봄이라 노는 아직 갈색빛이었고 멀리 산들은 연한 초록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기차는 덜컹거리며 달렸고 객차 안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있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7년의 삶을 돌아봤다. 평양에서 태어나 자라고 대학을 나오고 당 선전부에서 일하며 충성스러운 당원으로 살아왔던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고 나는 새로운 삶을 향해 가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기차가 한 작은 역에 정차했고 몇몇 승객들이 내렸다. 나는 가방에서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꺼내 먹었다. 김치와 밥 그리고 계란 반찬이 들어있었고 어머니의 손맛이 느껴져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후 2시쯤 기차는 함경남도를 지나 함경북도로 들어섰다.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고 산이 많아졌으며 간간히 보이는 마을들은 가난해 보였다. 객차 안에서 보안원이 검표를 시작했고 나는 다시 긴장했다. 보안원은 내 표와 서류를 확인했고 당 선전부 출장이라는 것을 보더니 경례를 하고 지나갔다. 두 번째 관문도 무사히 통과한 것이었다. 오후 5시 기차는 청진역에 도착했다. 나는 짐을 챙겨 기차에서 내렸고 청진역 플랫폼에 섰다. 평양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역사는 더 낡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초라했으며 공기 중에는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역 매표소로 가서 무산행 기차표를 샀다. 무산행 기차는 저녁 7시에 출발한다고 했고 나는 역 대합실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대합실 구석 벤치에 앉아 나는 주변을 살폈다. 혹시 나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시선은 없는지 확인했지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다. 저녁 7시 무산행 기차가 출발했다. 이 기차는 청진행보다 훨씬 낡았고 좌석도 불편했으며 승객들도 대부분 농민이나 노동자들이었다. 나는 구석자리에 앉아 모자를 눌러 쓰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 기차는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고 밖은 점점 어두워졌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산과 어둠뿐이었고 가끔 작은 마을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밤 10시가 넘어 기차는 무산역에 도착했다. 나는 기차에서 내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다. 여기는 평양보다 훨씬 추웠고 바람이 매섭게 불었으며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무산역은 작았고 역사 밖으로 나가니 어두운 거리가 펼쳐졌다. 준혁이 말한 식당을 찾아 걸어갔고 10분쯤 후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식당을 발견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에는 이미 미선과 준혁이 앉아 있었다. 우리는 눈빛을 교환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성철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를 기다리며 자리에 앉았다. 밤 11시쯤 식당 문이 열리고 성철이 들어왔다. 그는 긴 여행에 지친 표정이었지만 우리를 보자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성철이 자리에 앉고 우리 넷은 조용히 인사를 나눴다. 식당 주인은 늙은 여자였고 손님이 별로 없는 늦은 시각이라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 준혁은 낮은 목소리로 친척이 곧 올 거라고 말했고 우리는 차가운 국수를 시켜 먹으며 기다렸다. 국수는 맛이 밍밍했지만 긴 여행후라 배가 고팠던 우리는 다 먹어치웠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식당 문이 다시 열리고 준혁의 친척이 들어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얼굴은 거칠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다. 준혁이 그를 삼촌이라고 소개했고 우리는 일어나 인사를 했다. 삼촌은 우리를 훑어보더니 준혁에게 이 사람들이 정말 갈 준비가 된 거냐고 물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고 삼촌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담배를 꺼내 피우며 우리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브로커는 내일 낮에 만날 수 있고 비용은 1인당 5,000위안이며 강을 건너는 것까지만 책임진다는 것이었다. 중국 쪽에 도착하면 다른 브로커와 연결해줄 수는 있지만 그건 추가 비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삼촌은 우리가 가진 돈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고 나는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냈다. 북한 돈 1,500만 원이었고 삼촌은 그것을 세어보더니 환전하면 약 3만 위안 정도 된다고 말했다. 브로커 비용 2만 위안을 내고 나면 1만 위안이 남는데 그 돈으로 중국에서 몽골까지 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일단 강을 건너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삼촌은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무산역에서 15분쯤 걸어간 곳에 있는 낡은 집이었고 방 2개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다. 삼촌의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고 우리는 조용히 들어가 작은 방에 모였다. 삼촌은 내일 일정을 설명했다. 아침 9시에 브로커를 만나고 환전을 하고 비용을 지불한 후 저녁에 국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었다. 두만강을 건너는 시각은 밤 12시에서 새벽 2시 사이로 경비가 교대하는 시간이라 가장 안전하다고 했다. 강물은 아직 차갑지만 허리까지만 올라오는 수위이고 건너는데 10분 정도 걸린다는 설명이었다. 중국 쪽에는 브로커의 동료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갈 것이고 거기서 며칠 숨어 있다가 다음 행선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삼촌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이제 정말로 강을 건너게 된다는 실감이 났다. 긴장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도 느껴졌다.
4월 4일 화요일 아침 8시 우리는 삼촌의 집에서 간단한 아침을 먹었다. 삼촌의 아내가 만든 옥수수죽이었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우리는 감사히 먹었다. 9시가 되자 삼촌이 우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무산 시내는 작고 초라했다. 건물들은 낡았고 거리는 피포장이었으며 사람들의 표정은 지쳐 보였다. 우리는 시장 근처의 한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브로커를 만났다. 브로커는 50대의 조선족 남자였고 중국어와 조선어를 섞어 사용했다.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신분증을 요구했고 우리가 정말 탈북자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다. 신분증을 확인한 후 브로커는 비용을 요구했다. 2만 위안을 먼저 내라는 것이었고 삼촌이 환전한 돈을 건넸다. 브로커는 돈을 세어보고는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오늘 저녁 10시에 무산 외곽의 한 지점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곳에서 국경까지 안내할 것이고 강을 건넌 후에는 중국 쪽 동료에게 인계한다는 것이었다. 낮 동안 우리는 삼촌의 집에 숨어 있었다.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혹시 보안원이나 보이부 요원에게 발각될까 봐 조심해야 했다. 우리는 작은 방에 모여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미선은 자기 오빠가 수용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했고 성철은 부모님 생각에 눈시울을 붉혔으며 준혁은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불안해했다.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당 선전부에서 일하며 느꼈던 환멸, 청진 발령을 받고 느낀 두려움, 그리고 탈북을 결심하게 된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로 이곳에 모였지만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자유를 향한 열망,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 그리고 이 체제를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이었다. 오후 5시쯤 삼촌의 아내가 저녁을 준비해줬다. 감자국과 밥이었고 우리는 마지막 식사라는 생각에 천천히 음미하며 먹었다. 저녁 9시 우리는 출발 준비를 했다. 가방에는 최소한의 짐만 넣었고 무거운 것들은 모두 버렸다. 검은색 옷을 입었고 모자를 눌렀었으며 손전등과 물병을 챙겼다. 삼촌은 우리를 배웅하며 조심하라고 당부했고 우리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밤 10시 우리는 삼촌의 안내로 무산 외곽으로 향했다.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으며 간간이게 짖는 소리만 들렸다. 삼촌이 지정한 장소는 한 폐가 근처였고 그곳에서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보자 손짓으로 따라오라고 했고 우리는 그의 뒤를 따랐다. 산길로 접어들었고 발밑의 흙길은 미끄러웠으며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스쳤다. 30분쯤 걸었을까 브로커가 멈춰섰다. 그는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고 어둠 속에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두만강이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밤 11시 우리는 두만강 근처 숲속에 숨어 브로커의 지시를 기다렸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고 경고했고 경비병이 순찰을 도는 시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나무 뒤에 웅크리고 앉아 강 건너편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중국 쪽 땅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곳에는 불빛 하나 없이 고요했다. 강물 소리만 들렸고 가끔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섞였으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옆에 있던 미선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고 성철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긴장을 풀려 애쓰고 있었으며 준혁은 강 쪽을 주시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심장 박동을 느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가까워졌을 때 브로커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라는 뜻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브로커를 따라 강변으로 내려갔다. 강둑은 가파랐고 발을 헛디디면 미끄러질 것 같았으며 풀과 나뭇가지를 붙잡으며 천천히 내려갔다. 강변에 도착하니 강물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물소리가 크게 들렸고 차가운 물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달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였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지시했고 우리는 신발을 벗어 가방에 넣었다. 맨발로 차가운 흙을 밟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브로커는 강물에 먼저 들어가며 따라오라고 손짓했고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강물에 발을 담갔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발목을 지나 종아리를 감쌌으며 물살이 생각보다 세서 중심을 잡기 어려웠다. 우리는 일렬로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브로커가 앞에서 길을 안내했고 그 뒤를 준혁, 성철, 미선, 내 순서로 따랐다. 강물은 점점 깊어져서 무릎을 지나 허벅지까지 차올랐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 돌들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했다. 차가운 물 때문에 다리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이빨이 딱딱 부딪혔으며 온몸이 떨렸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북한 쪽에서 불빛이 비쳤다. 순찰 중인 경비병의 손전등 불빛이었고 브로커가 급 비손짓으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강물 속에 그대로 멈춰 서서 숨을 죽였다. 불빛이 강 위를 후었고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으며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경비병의 발소리가 들렸고 그가 강변을 따라 걷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다. 2분쯤 지났을까 불빛이 사라지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다. 브로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를 따라 강을 계속 건넜다. 중국 쪽 강변이 점점 가까워졌고 물 깊이가 다시 얕아지기 시작했다. 허벅지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종아리로, 마침내 발목까지 수위가 낮아졌고 우리는 중국 쪽 강변에 발을 디뎠다. 그 순간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정말로 강을 건넌 것이었고 이제 우리는 중국 땅에 서 있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재촉하며 빨리 숲속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우리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비틀거리며 숲으로 뛰어갔다. 나무들 사이로 들어가니 어둠이 더 짙어졌고 숲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발밑에 낙엽들이 바스락거렸다. 20m쯤 들어갔을 때 브로커가 멈춰섰고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중국 쪽 브로커였고 그는 우리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오라고 했다. 우리는 중국 쪽 브로커를 따라 숲길을 걸었다. 40분쯤 걸었을까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집 몇 채가 모여있는 조선족 마을이었고 브로커는 그중 한 집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집 주인은 60대의 조선족 할머니였고 우리를 보자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고 작은 난로에서 열기가 나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라며 옷가지들을 건넸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난로 앞에 모여 앉았다. 온몸이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혔으며 손가락 감각이 거의 없었다. 할머니가 뜨거운 차를 내왔고 우리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마셨다. 차의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속으로 퍼졌고 조금씩 체온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여기서 이틀 정도 숨어 있으라고 말했다. 북한 쪽에서 수색이 있을 수 있고 안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음 단계 이동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기서 선양까지 가려면 1인당 2,000위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남은 돈은 1만 위안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모두 보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4월 5일 수요일 새벽 4시 우리는 할머니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긴장과 피로가 뒤섞여 제대로 잠들 수 없었고 눈을 감으면 강을 건너던 순간들이 떠올랐으며 경비병의 불빛이 우리를 비추던 장면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미선은 구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성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으며 준혁은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이틀간의 여정을 되돌아봤다. 평양을 떠나 청진을 거쳐 무산까지 왔고 마침내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도착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고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았으며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젖은 옷에서 나는 강물 냄새와 온몸의 근육통이 이것이 현실임을 일깨워줬다. 아침 8시쯤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줬다. 쌀밥과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 몇 개가 전부였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식사였다. 우리는 감사히 밥을 먹었고 따뜻한 밥이 입안에서 녹는 느낌이 행복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줬다. 이 마을은 국경에서 10km쯤 떨어진 조선족 마을이고 주민 대부분이 탈북자들을 도와준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져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만약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그렇게 되면 수용소행이 확실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새겨들었다. 할머니는 브로커가 이틀 후에 다시 올 거라고 했고 그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틀간 우리는 할머니의 집에 갇혀 지냈다. 낮에는 커튼을 치고 소리를 내지 않으며 존재감을 최소화했다. 밤에는 작은 창문으로 별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다. 브로커가 요구한 추가 비용 문제가 가장 컸다. 우리 넷을 모두 선양까지 데려가려면 8,000위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1만 위안밖에 없었다. 선양까지 가고 나면 2,000위안이 남고 그 돈으로 몽골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우리는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는 선양에 남아서 돈을 벌고 일부는 먼저 몽골로 가는 방법도 생각해봤다. 아니면 모두 선양에서 몇 개월 일하며 돈을 모으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선양에 오래 머무는 것은 위험했다. 공안에 발각될 확률이 높아지고 신분증 없이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일단 선양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4월 7일 금요일 저녁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우리를 선양까지 데려갈 차량을 준비했다고 말했고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한다고 했다. 우리는 남은 돈 8,000위안을 브로커에게 건넸고 브로커는 돈을 세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선양까지 가는 동안 절대 말을 하지 말고 만약 검문에 걸리면 중국어를 못하는 조선족인 척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브로커는 내일 새벽에 보자며 떠났다. 그날 밤 우리는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했다. 할머니는 우리를 꼭 안아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고 길이 험할 거라며 걱정하셨다. 나는 할머니께 고마움을 표했고 할머니는 우리 같은 젊은이들이 자유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면서도 기쁘다고 말씀하셨다. 할머니 자신도 60년 전 남쪽에서 북쪽으로 피난왔던 사람이고 전쟁의 아픔을 알기에 우리를 돕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4월 8일 토요일 새벽 5시 우리는 할머니의 집을 떠났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으며 마을은 고요했다. 브로커가 준비한 차량은 낡은 승합차였고 운전사는 말이 없는 중년 남자였다. 우리는 차 뒷좌석에 타고 브로커는 조수석에 앉았다. 차가 출발하자 마을이 뒤로 물러나고 피포장도로를 달리며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다. 1시간쯤 달렸을까 포장도로로 접어들었고 차는 속도를 냈다. 창밖으로 중국의 농촌 풍경이 지나갔다. 넓은 들판, 높은 건물들, 포장된 도로,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마을마다 전기가 들어왔고 자동차들이 많았으며 사람들의 옷차림도 화려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것이 자유로운 나라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물론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적어도 북한보다는 훨씬 발전했고 자유로워 보였다. 오후 3시쯤 차는 선양 외곽에 도착했다. 브로커는 우리를 시내의 한 여관으로 데려갔다. 낡은 건물의 3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고 방 안에는 침대 2개와 탁자 하나가 전부였다. 브로커는 여기서 며칠 머물며 다음 계획을 세우라고 말했다. 몽골로 가려면 추가 비용이 1인당 5,000위안 정도 더 필요하고 우리에게 남은 돈 2,000위안으로는 한 명도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선양에서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는 막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강을 건너는데 성공했지만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었다. 브로커가 떠나고 나서 우리 넷은 방 안에 앉아 침묵했다. 창밖으로는 선양의 거리 풍경이 보였고 자동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다니고 네온사인이 반짝였다. 우리는 그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었다. 우리는 여전히 도망자였고 신분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떠돌이였다. 4월 9일 일요일 우리는 선양 여관방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남은 돈 2,000위안으로는 일주일도 버티기 어려웠고 몽골까지 가려면 최소 2만 위안이 더 필요했다. 우리는 2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했다. 첫째는 선양에서 몇 개월 일하며 돈을 모으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의 탈북자 지원 단체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준혁은 중국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 같았고 나와 성철, 미선은 중국어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단순 노동밖에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일단 일자리를 구해보기로 했다. 준혁이 여관 주인에게 물어보니 조선족들이 많이 일하는 공장과 식당이 몇 군데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그날 오후 준혁과 나는 여관을 나와 근처 공장들을 돌아다녔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의류 공장이었다. 낡은 건물 2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재봉틀 소리가 요란했으며 1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허리를 숙이고 일하고 있었다. 준혁이 공장장에게 일자리를 구한다고 말했고 공장장은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신분증이 있냐고 물었다. 준혁은 조선족인데 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고 공장장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했던지 조건을 제시했다. 신분증 없는 사람은 급여를 절반만 주고 숙식은 공장에서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받아들였다. 공장장은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고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식당이었고 거기서도 비슷한 조건으로 성철과 미선이 일자리를 구했다.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일이었고 급여는 한 달에 1,000위안, 하루 12시간 노동이었다. 4월 10일 화요일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나는 의류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렸고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일했다.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같은 동작을 반복했고 허리는 뻐근했으며 눈은 피로로 침침해졌다. 공장 안은 먼지가 많았고
환기가 잘 안 돼서 숨쉬기가 답답했으며 재봉틀 오일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같이 일하는 조선족 여성들은 나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다. 점심시간은 30분이었고 공장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밥과 김치 그리고 야채 볶음이 전부였다. 맛은 없었지만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했다. 저녁 8시에 일이 끝나면 공장 3층의 기숙사로 올라갔다. 좁은 방에 2층 침대 4개가 있었고 8명의 노동자들이 함께 지냈다. 나는 구석 침대를 배정받았고 밤에는 다른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와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한 달이 지난 5월 초 우리는 첫 급여를 받았다. 나는 600위안, 준혁도 비슷한 금액, 성철과 미선은 각각 500위안씩 받았다. 4명을 합치면 2200위안이었고 한 달 동안 쓴 생활비를 제하면 약 2000위안이 모였다. 이 속도로는 몽골 비용 2만 위안을 모으려면 10개월이 걸렸다. 우리는 여관방에 모여 앉아 계산을 해봤다. 10개월을 선양에서 버티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공안의 단속은 계속되고 있었고 언제 발각될지 알 수 없었으며 북한에서도 우리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미선이 한국 탈북자 지원 단체에 연락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인터넷 카페에 가면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한국에 있는 단체들이 탈북자들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5월 15일 월요일 나와 준혁은 선양 시내 인터넷 카페를 찾아갔다. 카페 안은 온라인 게임을 하는 젊은이들로 가득했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으며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우리는 구석자리에 컴퓨터를 빌렸고 준혁이 중국 포털 사이트를 통해 한국 탈북자 지원 단체를 검색했다. 몇 개의 단체가 나왔고 우리는 그중 가장 신뢰할 수 있어 보이는 단체의 이메일 주소를 찾았다. 나는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조심스럽게 메일을 작성했다. 우리가 북한에서 탈출한 4명의 탈북자이고 현재 중국 선양에 있으며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적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메시지만 담았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우리는 탑장을 기다렸다. 이틀 후 탑장이 왔다. 단체에서 우리의 상황을 확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고 며칠 내로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일주일 후 5월 20일 두 번째 메일이 도착했다. 단체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답변이었고 몽골 루트 비용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으며 브로커 연결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우리가 한국에 도착한 후 이 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야 하고 탈북 과정을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기뻐하며 조건을 받아들였다. 단체는 우리에게 선양의 한 장소에서 연락책을 만나라고 지시했고 그 연락책을 통해 몽골 브로커와 연결해줄 것이라고 했다. 5월 25일 목요일 우리는 지정된 장소로 갔다. 선양 시내의 한 조선족 식당이었고 거기서 연락책을 만났다. 30대의 조선족 남자였고 그는 우리를 확인한 후 브로커 연락처를 건넸다. 그리고 단체에서 5,000위안을 지원해준다고 말했다. 우리가 모은 돈과 합치면 약 7,000위안이 되었고 4명 모두 몽골로 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지만 최소한 2~3명은 갈 수 있는 금액이었다. 우리는 회의를 했고 결국 4명 모두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부족한 비용은 브로커와 협상하거나 몽골에 도착해서 해결하기로 했다. 5월 27일 토요일 밤 11시 나는 공장 기숙사 침대에 누워 잠들려 하고 있었다.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급한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기숙사 문이 거칠게 열렸고 공안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신분증을 검사하겠다고 소리쳤고 노동자들은 놀라서 일어났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공안들은 한 명씩 침대를 확인하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따로 세우기 시작했다. 내 차례가 다가왔고 공안이 내 침대 앞에 섰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죽였지만 공안은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나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내려왔고 공안은 내게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명령했다. 나는 중국어를 못하는 척하며 고개를 저었고 공안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벽 쪽으로 밀었다. 이미 신분증이 없는 사람 5명이 벽에 줄지어 서 있었고 나는 그 옆에 섰다. 공안들은 기숙사 전체를 뒤지기 시작했고 짐을 열어보고 침대 밑을 확인하고 옷장을 뒤졌다. 15분쯤 지났을까 공안 책임자가 우리 6명을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계단을 내려가 공장 밖으로 끌려갔고 거기에는 공안 차량 2대가 서 있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북한으로 송환되면 수용 소행이 확실했으며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공안들이 우리를 차에 태우려는 순간 갑자기 공장장이 뛰어나왔다. 공장장은 공안 책임자에게 뭐라고 말했고 돈 봉투를 건넸다. 공안 책임자는 봉투를 받아 확인하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공안 책임자는 우리 6명 중 3명만 데려가기로 했고 나머지 3명은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공장장이 내 팔을 잡고 뒤로 물러서라는 손짓을 했고 나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다. 다른 2명도 공장장이 선택해서 풀려났고 나머지 3명은 공안 차에 실려갔다. 차가 출발하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했다. 공장장은 우리 3명을 공장 안으로 데려가 사무실에 앉혔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공안 단속이 요즘 심해졌고 신분증 없는 사람들을 계속 고용하면 공장도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고 그 안에 다른 곳을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고 공장장은 피곤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의 위기가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되새겼다. 다음날 아침 나는 준혁에게 연락했다. 준혁도 같은 날 밤 식당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다행히 식당 주인이 공안에게 돈을 주고 무마했지만 더 이상 신분증 없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다며 일주일 내로 나가라고 통보받았다는 것이었다. 성철과 미선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급히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다. 일주일 안에 선양을 떠나야 했고 몽골 루트를 서둘러야 했다. 연락책을 통해 받은 브로커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브로커는 우리를 다음 주 금요일에 출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비용은 1인당 4,000위안이고 우리가 가진 돈 7,000위안으로는 2명밖에 보낼 수 없다는 계산이 나왔다. 우리는 고민에 빠졌다. 4명 모두 가려면 최소 6,000위안이 더 필요했지만 일주일 안에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5월 30일 수요일 우리는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 선양 외곽의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기는 중국어도 못하고 체력도 약하고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선양에 남아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탈출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반대했지만 미선은 마음을 굳힌 듯했다. 성철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자기도 체력이 약하고 4명이 함께 가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나와 준혁 2명이 먼저 가서 한국에 도착한 후 돈을 보내주면 그때 따라가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그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7,000위안으로 4명 모두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결정을 내렸다. 나와 준혁이 먼저 몽골로 가고 미선과 성철은 선양에 남아 다른 기회를 기다리기로 한 것이었다. 6월 2일 금요일 출발 날이었다. 우리 넷은 선양역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다. 미선과 성철은 우리에게 음식과 물을 챙겨줬고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미선은 울면서 우리를 껴안았고 성철은 억지로 웃으며 한국에서 보자고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꼭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고 한국에 도착하면 반드시 그들을 데려올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브로커가 운전하는 차가 도착했고 나와 준혁은 차에 탔다. 창문 너머로 미선과 성철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고 차가 출발하면서 그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준혁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평양을 떠나고 함께 강을 건너고 함께 선양에서 고생했던 동료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차는 선양을 벗어나 서쪽으로 향했고 창밖으로 중국의 광활한 평원이 펼쳐졌다. 6월 3일 토요일 우리를 태운 차는 하루 종일 달렸다. 선양에서 내몽골 호보트까지는 약 800km였고 중간에 몇 번 휴게소에 들러 휴식을 취했다. 브로커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운전만 했으며 우리에게 질문하거나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나와 준혁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풍경이 서서히 바뀌었고 농경지가 줄어들고 초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늘은 넓었고 구름은 낮게 깔렸으며 멀리 보이는 지평선은 끝이 없어 보였다. 북한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광활함이었고 나는 이 넓은 세상 어딘가에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오후 5시쯤 휴게소에 들렀고 브로커는 우리에게 밥을 사줬다. 중국식 볶음밥이었고 양념이 강했지만 배고픈 우리에게는 맛있었다. 밤 9시쯤 차는 호보트에 도착했다. 도시는 크지 않았지만 내몽골 자치구의 수도답게 건물들이 현대적이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의 옷차림도 다양했다.
브로커는 우리를 시내의 한 여관으로 데려갔고 여기서 이틀 쉬었다가 사막 루트로 출발한다고 말했다. 여관 방은 선양보다 조금 나았고 침대도 깨끗했으며 화장실에는 온수가 나왔다. 우리는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씻었고 깨끗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다음날 오전 브로커는 우리에게 사막 횡단 준비물을 사러 가자고 했다. 시장으로 가서 물통, 건빵, 모자, 선글라스, 두꺼운 옷 등을 샀다. 브로커는 사막의 낮은 매우 뜨겁지만 밤은 영하로 떨어지니 방한복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또한 물이 가장 중요하고 절대 함부로 마시지 말고 아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5일 월요일 새벽 5시 우리는 다시 출발했다. 이번에는 브로커 혼자가 아니라 다른 탈북자 2명이 함께했다. 20대 후반의 여자와 30대 초반의 남자였고 그들도 우리처럼 몽골을 거쳐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서로 간단히 인사를 나눴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탈북 과정에서는 실명을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만약 누군가 붙잡혀도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차는 호우트를 벗어나 북쪽으로 향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포장도로가 비포장도로로 바뀌었으며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렸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초원이 펼쳐졌고 가끔 양떼와 말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멀리 게르라고 부르는 몽골식 천막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오후 2시쯤 차는 한 작은 마을에 멈췄다. 몽골족이 사는 마을이었고 사람들은 우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브로커는 마을 이장과 이야기를 나눴고 뭔가 협상을 하는 듯했다. 30분 후 브로커가 돌아와서 우리를 한 집으로 안내했다. 집 안에서 몽골족 가이드 2명을 만났다. 40대의 남자들이었고 얼굴은 거칠었으며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브로커는 여기서부터는 이 가이드들이 우리를 몽골 국경까지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보와 말을 이용해서 사막과 초원을 가로질러 가는 루트이고 약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것이었다. 가이드들은 우리에게 배낭을 확인시키고 불필요한 짐은 버리라고 했다. 우리는 짐을 최소화했고 물과 식량 그리고 최소한의 옷만 남겼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행운을 빌며 떠났고 우리 4명은 2명의 가이드와 함께 남았다. 저녁 6시 우리는 출발했다. 가이드들은 말 2마리를 끌고 있었고 우리는 걸어서 따라갔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으며 초원은 금빛으로 빛났다. 우리는 북쪽을 향해 걸었고 발밑의 풀들이 바람에 흔들렸으며 멀리서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가이드들은 빠른 속도로 걸었고 우리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밤 10시쯤 가이드들이 멈춰섰고 오늘은 여기서 야영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텐트를 쳤고 가이드들은 작은 모닥불을 피웠다. 불빛이 어둠을 밝혔고 불 옆에 앉아 우리는 건빵과 물로 저녁을 먹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많았고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였으며 평생 이렇게 많은 별을 본 적이 없었던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탄했다. 준혁이 내 옆에 앉아 별을 보며 말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한국에 도착할 거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했다. 다음날 아침 6시 우리는 다시 출발했다. 초원은 끝이 없었고 지평선은 아득했으며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었다. 오전 10시쯤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풀이 줄어들고 모래가 나타나고 바람이 거세졌다. 우리는 사막의 경계에 도착한 것이었다. 가이드들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힘든 구간이라고 경고했다. 사막을 가로질러 사흘을 걸어야 하고 물을 아껴야 하며 폭풍이 오면 즉시 엎드려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사막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발밑의 모래는 부드러웠지만 걷기 힘들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으며 땀이 비오듯 흘렀다. 사막의 열기는 숨을 막히게 했고 입술은 바짝 말랐으며 목구멍은 타들어갔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걸었고 한국이라는 목표를 떠올리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6월 7일 수요일 사막 횡단 이틀째였다. 밤에는 추워서 떨었고 낮에는 더워서 숨이 막혔다. 온도차가 극심했고 몸은 급격한 변화를 견디기 힘들어했다. 전날 밤 우리는 모래 언덕 사이에 텐트를 쳤고 방한복을 껴입고도 추위에 떨며 잠을 청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발 준비를 했고 해가 뜨기 전에 이동을 시작했다. 가이드들은 낮 열기를 피하려면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주로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침 햇살이 사막을 비추자 모래는 황금빛으로 빛났고 바람이 불면 모래가 춤을 추듯 날아다녔다. 우리는 일렬로 걸었고 앞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한 걸음씩 전진했다. 물은 하루에 3번만 마실 수 있었고 한 번에 몇 모금만 허용되었다.
목은 타들어갔지만 참아야 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났지만 계속 걸어야 했다. 오전 11시쯤 가이드들이 휴식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주저앉았고 그늘도 없는 곳에서 뜨거운 모래 위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다. 몸에서는 땀이 계속 흘렀고 옷은 땀에 젖어 무거웠으며 머리는 어지러웠다. 함께 온 여자 탈북자가 힘들어하며 쓰러질 뻔했고 가이드가 급히 물을 주며 그늘막을 만들어줬다. 우리는 30분 정도 쉬었고 다시 출발했다. 오후가 되자 열기는 더욱 심해졌고 공기는 물결치듯 일렁였으며 지평선은 신기루처럼 흔들렸다. 멀리 물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면 사라지는 환영이었다. 나는 그것을 보며 인간의 감각이 얼마나 쉽게 속는지 깨달았다. 오후 3시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가이드들이 급히 소리쳤고 우리는 모두 바닥에 엎드렸다. 모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바람은 울부짖으며 모래를 사방으로 날렸다. 모래 폭풍 속에서 우리는 얼굴을 천으로 감싸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모래가 옷 속으로 파고들었고 눈과 귀와 코로 들어와 숨쉬기가 어려웠으며 세상은 온통 황갈색으로 변했다. 폭풍은 30분쯤 계속되었고 그동안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어야 했다. 폭풍이 지나가고 주변이 조용해졌을 때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다. 온몸이 모래투성이었고 입안에는 모래가 씹혔으며 눈은 따갑고 충혈되어 있었다. 가이드들은 우리를 확인하고 다행히 모두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이동하자고 했다. 우리는 모래를 털어내고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우리는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작은 샘이 있었고 주변에는 풀이 자라고 있었으며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다. 가이드들은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자고 했고 우리는 기뻐하며 샘으로 달려갔다. 샘물은 차갑고 맑았다. 나는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고 그 맛은 이제껏 마셔본 어떤 물보다 달고 시원했다. 얼굴을 씻고 머리를 감고 온몸의 모래를 털어냈다. 준혁도 옆에서 물을 마시며 웃었고 다른 탈북자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가이드들은 오아시스 근처에 텐트를 치고 모닥불을 피웠다. 우리는 건빵과 말린 고기를 먹었고 샘물을 마시며 피로를 풀었다. 밤이 되자 사막의 하늘은 다시 별로 가득 찼다. 나는 불 옆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돌아봤다. 평양을 떠난 지 2달이 지났고 그동안 기차를 타고 강을 건너고 공장에서 일하고 공안을 피하고 사막을 걸었다. 믿을 수 없는 여정이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었고 나는 그 기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었다. 6월 9일 금요일 사막 횡단 나흘째였다. 가이드들은 오늘 저녁이면 사막을 벗어나 몽골 초원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희망을 품고 걸었고 발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참았으며 온몸은 피로했지만 계속 나아갔다. 오후 5시쯤 멀리 초록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막의 끝이었고 초원이 시작되는 지점이었다. 우리는 기뻐하며 속도를 냈고 해질녘에 마침내 사막을 벗어났다. 발밑에 모래가 아닌 풀이 느껴졌고 바람에는 흙냄새가 섞여 있었으며 멀리 산맥이 보였다. 가이드들은 우리를 격려하며 잘했다고 말했고 이제 이틀만 더 가면 몽골 국경 마을에 도착한다고 했다. 우리는 그날 밤 초원에서 야영했고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사막을 건넌 것이었고 이제 한국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다는 확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한국의 거리를 걷고 있었고 자유롭게 숨쉬고 두려움 없이 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6월 11일 일요일 우리는 몽골 국경을 향해 마지막 이동을 시작했다. 가이드들은 오늘 오후쯤 국경 마을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고 거기서 몽골 쪽 연락책을 만나 울란바토르로 가는 차량을 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걸었고 초원은 끝없이 펼쳐졌으며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오전 10시쯤 멀리 게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몽골 유목민 마을이었고 사람들이 양떼를 몰고 있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가이드들은 우리를 마을 외곽으로 안내했고 거기서 잠시 쉬라고 했다. 오후 2시쯤 한 남자가 말을 타고 우리에게 다가왔다. 몽골 쪽 연락책이었고 그는 중국 가이드들과 몽골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를 확인했다. 연락책은 우리를 마을 안의 한 게르로 데려갔다. 게르 안은 의외로 넓었고 중앙에는 난로가 있었으며 융단이 깔려 있었다. 몽골 가족이 우리를 맞이했고 따뜻한 차와 음식을 대접했다. 양고기 수프와 빵이었고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된 우리는 감격하며 먹었다. 연락책은 우리에게 여기서 하룻밤 쉬고 내일 아침 울란바토르로 출발한다고 말했다. 울란바토르까지는 차로 8시간 정도 걸리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드디어 한국 대사관까지 왔다는 것이었고 이제 정말 자유를 손에 쥘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준혁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탈북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게르 안에서 몽골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가족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친절했고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줬다. 식사 후 나는 게르 밖으로 나가 초원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은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었으며 초원은 황금빛으로 빛났다. 바람이 풀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양들이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지옥 같은 여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고 이제 자유가 눈앞에 있었다. 준혁이 내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해냈다고 정말 해냈다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리고 미선과 성철을 떠올렸다. 그들도 언젠가는 이 길을 따라 한국에 올 것이고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6월 12일 월요일 새벽 6시 우리는 출발했다. 연락책이 준비한 낡은 지프차에 우리 넷과 운전사가 탔고 차는 피포장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초원을 가로지르는 길은 울퉁불퉁했고 차는 심하게 흔들렸으며 창밖으로는 끝없는 초원과 가끔 보이는 유목민 가족들의 게르가 지나갔다. 오전 10시쯤 포장도로로 접어들었고 차는 속도를 냈다. 몽골의 풍경은 광활했고 산과 초원과 하늘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점심때쯤 작은 마을에 들러 식사를 했고 다시 출발해서 오후 4시쯤 울란바토르 외곽에 도착했다.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고 건물들이 나타났으며 사람들과 자동차들이 오가는 모습이 문명 세계로 돌아온 느낌을 줬다. 연락책은 우리를 시내의 한 안전가옥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한국 대사관 관계자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가옥은 평범한 아파트였고 3층에 위치해 있었다. 방 안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몇 명 있었고 그들도 우리처럼 한국 대사관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각자의 탈북 이야기를 공유했다. 어떤 이는 북한에서 군인이었다가 탈북했고 어떤 이는 가족 전체가 함께 왔으며 어떤 이는 혼자 모든 것을 감행했다.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저녁 7시쯤 한국 대사관 직원이 도착했다. 30대 중반의 남자였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고 탈북 경로를 간단히 물었으며 내일 대사관으로 와서 정식 보호 신청을 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정말로 끝이 보였고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6월 13일 화요일 우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다. 울란바토르 시내에 위치한 대사관 건물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나는 정말로 자유로운 나라의 국민이 될 것이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니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했고 우리를 면담실로 안내했다. 영사가 우리를 면담했고 탈북 동기와 가정을 상세히 물었다. 나는 당 선전부에서 일했던 이야기, 청진 발령을 받은 이야기, 탈북을 결심한 과정, 강을 건너고 사막을 횡단한 여정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영사는 진지하게 듣고 기록했으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인했다.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고 몽골에서 약 한 달 정도 대기한 후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고 영사는 웃으며 고생 많았다고 위로했다. 대사관을 나올 때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으며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6월 15일 목요일부터 우리는 울란바토르의 안전가옥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렸다. 대사관에서는 신원 확인과 서류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며 한 달 정도 대기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안전가옥에는 우리를 포함해 총 12명의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었고 나이와 출신 지역, 탈북 경로가 모두 달랐다. 가장 어린 사람은 18살 여학생이었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50대 초반의 전직 군인이었다. 우리는 낮에는 몽골어와 한국어를 공부했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안전가옥 관리인은 조선족 아주머니였고 그는 매일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어줬으며 우리를 친자식처럼 돌봐줬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며 나는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다시 깨달았다. 6월 20일 수요일 나는 대사관을 다시 방문해서 개인적인 부탁을 했다. 선양에 남겨둔 미선과 성철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고 영사는 어렵지만 시도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미선이 일했던 식당 전화번호와 성철이 머물던 여관 주소를 알려줬고 영사는 중국에 있는 협력자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일주일 후 6월 28일 영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미선과 성철이 무사하다는 소식이었고 그들도 곧 탈북을 재시도할 계획이라는 전언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부탁했다. 내가 한국에 도착하면 반드시 그들을 데려올 방법을 찾겠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말해달라고 했다. 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달하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7월 초 안전가옥에서의 생활은 일상이 되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조선족 아주머니가 만든 아침을 먹고 오전에는 한국어 교재를 공부했으며 오후에는 울란바토르 시내를 산책하거나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준혁은 나보다 적응을 빨리 했고 몽골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가끔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오는 심부름을 자처했다. 나는 주로 안전가옥에 머물며 한국에 대해 공부했다. 대사관에서 제공한 책자에는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제도, 경제 시스템 등이 설명되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읽으며 내가 곧 살아갈 나라에 대해 배웠다. 남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본주의 경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달랐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지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더 컸다. 7월 15일 토요일 대사관으로부터 드디어 연락이 왔다. 7월 20일에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통보였다. 우리 12명 모두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갈 것이고 거기서 통일부 관계자들이 맞이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안전가옥의 다른 탈북자들도 기뻐했고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특별히 고기를 사와서 요리를 해줬고 우리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으며 웃고 이야기했다. 준혁은 한국에 가면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했고 18살 여학생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싶다고 했으며 50대 군인은 평범하게 일하며 살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내 꿈을 이야기했다. 디자이너로 일하고 싶고 자유롭게 창작하고 싶으며 언젠가는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7월 20일 금요일 출발일이 왔다. 우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짐을 챙겼다. 짐이라고 해봐야 배낭 하나가 전부였고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여정 중에 모은 작은 기념품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사막에서 주운 작은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내가 걸어온 길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조선족 아주머니는 우리를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고 우리도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사관 차량이 우리를 칭기즈칸 국제공항으로 데려갔고 공항에 도착하니 이미 대사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출국 수속을 밟았고 몽골 정부는 우리에게 특별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탑승 게이트를 통과하며 나는 뒤돌아봤다. 몽골은 짧은 시간 머물렀지만 내게 안식처가 되어준 나라였고 자유를 향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하고 비행기로 향했다. 7월 20일 오전 10시 비행기가 이륙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고 울란바토르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다.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보였고 초원은 녹색 융단처럼 펼쳐졌으며 산맥은 주름진 천처럼 굽이쳤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했고 햇빛이 구름을 비춰 눈부시게 반짝였다. 나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봤고 하늘을 나는 느낌이 신기하면서도 두려웠다. 엔진 소리가 귀를 울렸고 기체가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으며 안전벨트를 꽉 쥐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준혁은 나보다 침착했고 기내 잡지를 펼쳐 읽으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무섭지 않냐고 물었고 준혁은 웃으며 이제 우리는 자유를 향해 날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비행시간은 약 3시간이었다. 승무원들은 친절했고 한국어로 안내 방송을 했으며 기내식을 제공했다. 작은 트레이에 담긴 음식이었지만 비빔밥과 김치 그리고 과일이 있었고 나는 한국 음식을 처음 맛봤다. 비빔밥은 양념이 매콤하면서도 달콤했고 김치는 북한의 것보다 더 발효된 맛이었으며 과일은 신선하고 달았다. 나는 천천히 음식을 먹으며 이것이 앞으로 내가 먹게 될 한국 음식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식사 후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난 석 달 반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평양의 당 선전부 사무실, 청진 발령통지서, 대동강변에서 성철과 나눈 대화, 두만강의 차가운 물, 선양 공장의 재봉틀 소리, 사막의 뜨거운 모래, 몽골 초원의 별, 그 모든 순간들이 내 인생의 일부가 되었다.
오후 1시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다. 곧 한국 영공에 진입할 것이고 30분 후 인천국 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손에 땀이 났으며 숨이 가빠졌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것이었고 이제 정말로 자유로운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구름 아래로 내려가자 한국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다. 파란 바다, 초록색 산, 회색 도시, 그리고 수없이 많은 건물들과 도로들이 펼쳐져 있었다.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모습이었고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봤다. 준혁도 창밖을 보며 감탄했고 뒷좌석의 다른 탈북자들도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한국을 구경했다. 오후 1시 40분 비행기가 인천국 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기체가 흔들렸고 엔진이 역추진을 걸며 속도를 줄였으며 승객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도 모르게 손뼉을 쳤고 눈물이 났다. 정말로 한국에 도착한 것이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정차하고 승객들의 짐을 챙겨 일어섰다. 우리 12명은 대사관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가장 마지막에 내렸다. 비행기 문을 나서는 순간 한국의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 공항 특유의 냉방 바람이었지만 그것조차 신선하고 자유로운 느낌이었다. 우리는 탑승교를 따라 걸었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다. 공항은 넓고 밝았으며 천장은 높았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안내판에는 한글과 영어가 쓰여 있었고 면세점에는 온갖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으며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풍겼다. 우리는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통로로 안내되었다. 특별 입국 심사대였고 거기에는 통일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대한민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간단한 신원 확인을 거쳤고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그 신분증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내 사진과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것이 내 새로운 정체성이었고 나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를 버스로 안내했고 이제 하나원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곳이고 석 달간 그곳에서 지내며 한국어, 한국 문화, 직업 훈련 등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었다. 버스가 출발했고 나는 창밖으로 인천의 풍경을 바라봤다. 고속도로는 넓고 깨끗했고 자동차들은 질서정연하게 달렸으며 건물들은 높고 현대적이었다. 이곳이 내 새로운 고향이 될 것이었고 나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7월 20일 오후 5시 우리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에 도착했다. 하나원은 생각보다 큰 시설이었고 여러 동의 건물들이 있었으며 주변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정문을 통과하며 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하나원 직원이 이곳의 규칙과 일정을 설명했고 우리는 석 달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교육 내용은 한국어, 한국 역사와 문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정보화 교육, 직업 훈련 등이었다. 또한 심리 상담과 건강 검진도 제공된다고 했다. 오리엔테이션 후 우리는 각자 방을 배정받았다. 나는 준혁과 같은 방을 쓰게 되었고 방은 깨끗하고 아늑했으며 침대 2개와 책상, 옷장이 있었다. 창문으로는 하나원 정원이 보였고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다. 우리는 규칙적인 일정에 따라 생활했고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아침 체조를 하고 8시에 아침 식사를 했으며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업을 들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자유시간이 있었고 11시에 취침했다. 식사는 놀라울 정도로 풍성했다. 쌀밥에 국, 반찬이 4-5가지씩 나왔고 과일과 우유도 제공되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식단이었고 나는 매 끼니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다. 한국어 수업은 흥미로웠다. 북한에서도 한국어를 썼지만 나만의 한국어는 달랐다. 외래어가 많았고 표현이 다양했으며 존댓말 체계도 조금 달랐다. 선생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쳤고 우리는 열심히 따라했다. 컴퓨터 수업도 새로웠다.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거의 써본 적이 없었고 인터넷은 꿈도 꿀 수 없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에게 컴퓨터가 제공되었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8월 중순 나는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포털 사이트를 열고 검색창에 북한이라고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와 영상, 사진들이 나왔고 나는 그것들을 클릭하며 읽었다.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기사들, 탈북자들의 증언 영상,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보고서들이 있었다.
내가 살았던 나라가 외부 세계에서는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동시에 내가 경험한 것들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 선전부에서 만들었던 포스터들, 인민들을 선동하는 문구들, 체제를 미화하는 선전물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4년간 당 선전부에서 한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체제의 공범자였는지 아니면 그저 무지한 희생자였는지 고민했다. 9월 초 하나원에서 심리 상담이 시작되었다. 상담사는 따뜻한 여성이었고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했으며 판단하지 않았다. 나는 상담사에게 내 고민을 털어놨다. 당 선전부에서 일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부모님을 버리고 온 것에 대한 미안함, 미성과 성처를 남겨둔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모두 이야기했다. 상담사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체제의 피해자였으며 탈북을 선택한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는 것이었다. 부모님과 친구들에 대한 죄책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이 나를 짓눌러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대신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성공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상담을 받으며 나는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앞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10월 초 하나원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는 직업 훈련을 선택해야 했다. 여러 옵션이 있었는데 요리, 미용, 건설, 사무직, IT 디자인 등이었다. 나는 주저없이 디자인을 선택했다. 북한에서 했던 일을 계속하고 싶었고, 하지만 이번에는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일하고 싶었다. 직업 훈련은 2주일간 진행되었고 그래픽 디자인 기초, 포토샵 사용법, 일러스트레이터 활용 등을 배웠다. 선생님은 내가 이미 디자인 기초가 있다는 것을 알아봤고 더 심화된 내용을 가르쳐줬다. 나는 처음으로 디지털 도구로 작업하는 법을 배웠고 북한에서는 손으로 그렸던 것들을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훈련 마지막 날 나는 작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 자유를 주제로 한 포스터 시리즈였고 새 장에서 날아가는 새, 끊어진 사슬, 열린 문 같은 이미지들을 담았다. 선생님은 내 작품을 보고 칭찬했고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격려했다. 10월 20일 나는 하나원을 수료했다. 수료식에서 우리는 수료증을 받았고 통일부 장관의 축하 메시지를 들었으며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는 격려를 받았다. 나는 수료증을 손에 쥐고 감회가 새로웠다. 석 달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았으며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나원을 떠나며 나는 서울로 향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 지원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원룸을 얻었고 그곳이 내 첫 번째 집이 되었다. 방은 작았지만 내 공간이었고 창문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으며 나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11월 초 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나원에서 만든 포트폴리오를 들고 여러 디자인 회사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다. 경력이 부족하고 탈북자라는 신분이 때로는 장벽이 되었으며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15군데를 지원한 끝에 작은 광고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 자리를 제안받았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었지만 나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11월 15일부터 출근을 시작했고 회사는 신촌 근처에 있었다. 출퇴근은 지하철을 이용했고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는 복잡한 노선도와 사람들의 물결에 압도되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익숙해졌다. 회사에서 나는 간단한 광고 디자인과 SNS 콘텐츠 제작을 맡았다. 선배 디자이너들은 친절했고 내가 탈북자라는 것을 알고도 차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줬다. 2023년 12월 나는 첫 월급을 받았다. 150만원이었고 세금을 떼고 나니 130만원 정도가 손에 쥐어졌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고 선양 공장에서 한 달 일하고 받았던 600위안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나는 그 돈으로 방세를 내고 식비를 쓰고 나머지는 저축했다.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양에 남아있는 미성과 성철을 데려오는 것이었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 문의한 결과 1인당 약 500만원 정도면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한국까지 올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2명이면 1000만원이 필요했고 나는 매달 50만원씩 저축하기 시작했다. 이 속도라면 2025년쯤에는 목표 금액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동시에 나는 회사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디자인 공부를 했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실력을 키웠으며 새로운 트렌드를 익히기 위해 여러 전시회와 세미나에 참석했다. 2024년 3월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었다. 급여도 200만 원으로 올랐고 나는 더 책임감 있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그해 여름 나는 처음으로 휴가를 냈고 제주도 여행을 갔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깨달았다. 푸른 바다, 하늘, 오름, 그리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다. 북한에서는 여행조차 허가를 받아야 했고 평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여기서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제주도에서 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1년 전 나는 사막을 걷고 있었고 2년 전에는 두만강을 건너고 있었으며 3년 전에는 평양당 선전부에서 포스터를 그리고 있었다.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2024년 9월 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탈북자 청년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그곳에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젊은 탈북자들을 만났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했다. 어떤 이는 대학에 진학했고 어떤 이는 사업을 시작했으며 어떤 이는 유튜버가 되어 탈북 이야기를 알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영감을 받았고 나도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디자인 실력을 활용해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시각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인포그래픽과 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해 북한의 실상, 탈북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한국 사회 적응의 과제들을 표현했다. 이 작업들을 SNS에 올렸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며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다. 나는 인터뷰를 통해 내 이야기를 공유했고 당 선전부에서 일했던 경험, 인사 발령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고 탈북을 결심한 과정, 그리고 자유를 찾아온 여정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공감해줬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줬다. 2025년 나는 서울에서 2년째 살고 있다. 지금은 회사를 옮겨서 더 큰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고 급여도 300만 원까지 올랐으며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창문이 크고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고 거기서 나는 퇴근 후 개인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북한의 선전 포스터와 나만의 자유로운 광고 디자인을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이것을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저축한 돈이 800만 원을 넘었고 내년이면 미성과 성철을 데려올 수 있는 금액이 모일 것이다. 나는 정기적으로 탈북자 지원 단체와 연락하며 그들의 소식을 확인하고 있고 그들도 여전히 선양에서 때를 기다리며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언젠가 그들이 한국에 오면 내가 겪었던 것처럼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나는 자주 북한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한다. 내가 탈북한 후 부모님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알 수 없다. 아버지는 당직에서 쫓겨났을 것이고 어머니도 교원직을 잃었을 것이며 아마도 평양에서 쫓겨나 시골로 내려가셨을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이 가슴 아프지만 동시에 내가 탈북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한다. 만약 청진으로 갔더라면 나는 지금쯤 수용소에 있거나 더 심한 처벌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자유를 모른 채 살았을 것이다. 지금 나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창작하며 살고 있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을 매일 실감한다.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면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때까지 나는 한국에서 최선을 다해 살 것이고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올해 봄 나는 뜻깊은 일을 했다. 탈북 청년들을 위한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강사로 참여한 것이다. 하나원을 갓 수료한 젊은 탈북자들에게 기초 디자인과 컴퓨터 활용법을 가르쳤고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 내가 3년 전 하나원에서 처음 컴퓨터를 만졌을 때 느꼈던 그 설렘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탈북자라는 정체성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 독특한 시각이 창작 활동에서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내게 다가와 감사하다고 말했다. 자기도 북한에서 미술을 좋아했는데 한국에서는 그 꿈을 이어갈 수 없을 줄 알았다며 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응원했고 그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여름이 되어 나는 준혁을 만났다. 준혁은 대학에 진학해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었고 졸업 후에는 무역회사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다. 준혁은 내게 미성과 성철 소식을 전해줬다. 최근 연락을 받았는데
그들도 곧 탈북을 재시도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기뻐하며 내가 모은 돈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고 준혁도 자기 저축한 돈을 보태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들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기를 기도했고 그날이 오면 4명이 다시 모여 축하 파티를 열자고 약속했다. 카페를 나오며 나는 서울거리를 걸었다. 강남역 근처는 사람들로 붐볐고 네온사인이 밝게 빛났으며 자유로운 분위기가 넘쳤다. 나는 이 거리를 걸으며 3년 전의 나를 떠올렸다. 평양 대동강변에서 성철과 탈북을 모의하던 그 밤, 두만강의 차가운 물속에서 떨던 그 순간, 사막의 뜨거운 모래 위를 걷던 그 날들이 이제는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다. 지금 나는 자유롭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개인 작업을 하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는 안다. 북한에서는 이런 일상이 불가능했고 모든 것이 통제되고 감시받았으며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조차 위험했다. 나는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한다. 저 별들 너머 북한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 중 일부는 나처럼 의문을 품고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탈출을 꿈꿀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내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당 선전 포스터를 디자인하던 엘리트 간부였던 내가 인사 발령 뒤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 나선 이야기가 북한에 남아있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하고 목숨을 위험에 빠뜨려야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자유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그것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된다. 나는 오늘도 서울의 하늘 아래에서 자유롭게 숨쉬며 내일을 꿈꾼다. 2025년 겨울 나는 여전히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 당 선전부 포스터 디자이너에서 자유로운 창작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에는 희망이 있었다. 인사 발령 통지서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꿨고 그 결정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었다. 북한에 남겨둔 부모님, 선양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여전히 북한에서 자유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해 나는 오늘도 내 이야기를 나눈다. 자유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고 희생이며 끝없는 여정이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를 바란다.